네, 저희 그럼 시간이 됐으니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 시대의 해결이라고 제가 세미나 이름을 붙였는데 여기 세미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강대학교에서 철학을 학부 석사까지 공부를 했고 지금은 연세대학교 철학과에서 박사과정으로 철학 공부하고 있는 윤유석이라고 하고요. 요 세미나는 우리 시대의 해겔인데 해겔과 관련된 오늘날의 어떤 연구들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논문을 8편 정도 읽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저희 세미나에서 어떤 주제가 다뤄지는지를 좀 전반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이제 제가 보니까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 저는 사실 철학 전공하는 대학원생들 중심으로 이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전공자가 아니신 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헤겔 이전까지 데카르트부터 헤겔 이전까지의 철학사에 대한 매우 교과서적이고 매우 단순하고 매우 간략화된 어떤 핵심 요약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요약을 바탕으로 해서 헤겔을 읽기 위한 배경을 마련한 다음에 그 우리 시대 헤겔 연구가 크게 3가지 분류로 나눠진다라는 거를 이제 먼저 얘기를 하고 형이상학적 헤겔, 비형이상학적 헤겔, 수정된 형이상학적 헤겔 이렇게 나눠진다는 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오늘 논문인 럼스텐의 논문으로 들어가서 비형이상학적 헤겔은 그러면 어떤 점에서 기존 헤겔 연구와는 차이를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좀 오리엔테이션이고 배경 설명이 많다 보니까 약간 시간이 평소에 제가 세미나 하던 것보다 많이 걸릴 것 같은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미나 제목을 헤겔 바깥에서 헤겔 바라보기라고 했는데 여기 저랑 친분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니까 아실 테지만 사실 저는 헤겔 전공자가 아니거든요. 제가 헤겔 세미나를 하기로 했지만 저는 헤겔 전공자가 아니고 제 전공은 철학적 해석학이라는 분야거든요. 그리고 철학적 해석학에서도 제가 주로 공부한 철학자들은 하이데거, 가다머, 비트겐슈타인 이런 사람들이고 헤겔은 저는 헤겔을 직접 읽을 능력도 되지 않고 제 독일어는 굉장히 초보적이고 말하자면은 우리나라에서 공교육으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정도 영어 문법 아는 수준 그 정도 수준으로 제가 독일어를 알다 보니까 저는 독일어를 읽을 능력도 안 되고 헤겔을 잘 알지도 못하고 다만 제가 철학적 해석학을 공부를 하면서 헤겔과 여러 가지 접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헤겔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근데 한 가지 변명으로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이걸 가져왔는데 제가 여기 가져온 이 내용이 맥도웰의 저희도 읽을 책인데 맥도웰의 마음과 세계라는 요 책이거든요. 요 책 앞에 서론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맥도웰이라는 사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 살아있는 가장 그 영향력 있는 분석 철학자 50명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책 앞에서 고백을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자기 뭐냐면은 되게 특이한 사람인데 맥도웰은 칸트랑 헤겔을 어떤 자기의 그 축으로 삼아가지고 자기 철학을 전개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맥도웰은 칸트도 잘 모르고 헤겔도 잘 몰라요. 이게 되게 재밌는데 맥도웰 본인이 마음과 세계라는 이 책에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나는 칸트를 스트로슨의 칸트로 배웠다. 스트로슨이라는 유명한 그 철학자가 쓴 The Bound of Sense라는 책이 있거든요. 의미의 한계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칸트를 자기는 칸트로 배웠다. 그래서 자기는 스트로슨의 칸트를 진짜 칸트라고 믿고 가지 이거를 진짜 칸트가 맞는지 아닌지 판단할 능력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자기는 헤겔을 어디서 배웠냐 그러니까 로버트 브랜덤의 1990년 세미나에서 그 정신현상학에 대한 세미나에서 배웠다라고 하거든요. 로버트 브랜덤은 그 맥도웰 본인하고 함께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재직 중인 분석 철학자인데 이 사람도 헤겔 전문 연구자가 아니에요. 근데 브랜덤 같은 경우에는 그 헤겔 전문 연구자가 아니지만 독일어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헤겔에 대해서 관심도 많다 보니까는 최근에 2018년경에 이제 스피릿 오브 트러스트라고 해가지고 헤겔에 대한 유명한 정신현상 주석서도 쓰긴 했는데 어쨌든 전문 연구자가 아니에요. 근데 맥도웰은 칸트 전문 연구자가 아닌 스트로스넥에서 칸트를 배웠고 헤겔 전문 연구자가 아닌 브랜덤에게서 헤겔을 배웠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이 마인드 앤 월드라는 책이 어떻게 이해를 되기를 바라냐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는 자기의 작업, 여기서의 자기의 작업이 헤겔의 정신현상학의 독해를 위한 어떤 프롤레고메논 그 서설로 이해되길 바란다.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사람이 영미권에서 분석적 헤겔주의라는 사조의 거장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분석 철학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겔 철학을 어떻게 끌어들일까 하면 항상 나오는 인물이 맥도웰하고 브랜덤인데 이게 되게 좀 아이러니한 거죠. 해겔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지만 해겔을 곁가지로 보고 해겔을 세미나에서 대충 배워가지고 자기가 해겔적인 사유를 전개했는데 그런 사람이 분석적 해겔주의를 대표하는 철학자가 되고 심지어는 어떻냐면은 영미권의 제일 유명한 해겔 연구자 중에 한 명이 로버트 피핀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희도 뒤에 나오겠지만 로버트 피핀하고도 논쟁을 해요. 맥도웰이.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해겔을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지만 어느 해겔 연구자도 이 맥도웰의 해겔 해석을 무시할 수 없는 약간 그런 지위를 지닌 인물이거든요. 저는 물론 제가 뭐 맥도웰 급에 비교할 수 있겠냐마는 적어도 저희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어떤 해겔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보다는 해겔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철학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방향으로 되길 바라고, 물론 전문적인 연구도 해겔 자체만을 한 연구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이고 그것들도 필요하지만 그거를 제가 여기서 해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저는 우리 시대의 해겔을 해석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이게 어떻게 철학의 문제들과 관련될 수 있는지, 특히 분석 철학의 여러 가지 문제들하고 관련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세미나에 철학 전공이 아니신 분들도 많이 참석을 하세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걸 계획한 어떤 세미나 난이도 수준은 딱 대학원에서 하는 그 대학원생 수업 그리고 대학원 세미나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배경이 전혀 없으시면 약간 따라가기 또 어려울 수도 있어서 제가 충분하진 않겠지만 속성으로 좀 이게 해겔에게 접근하기 위한 철학사적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우선 이제 여기 인식론적 전해라는 제목을 갖고 왔는데 인식론적 전해랑 언어적 전해가 교과서적인 어떤 철학사 요약에서 그 시대를 구분할 때 고대와 중세 철학은 고대와 중세 철학은 존재론의 문제를 다뤘다. 그래서 세계에 뭐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뭐 형상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뭐 이데아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뤘다. 근데 근대에 들어서면서 인식론적인 전해가 일어나가지고 무엇이 진짜 존재하는지의 문제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지, 우리가 토대로 삼을 수 있는 지식이 무엇인지 그런 방식으로 철학의 논의가 바뀌었다라고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현대에서는 이제 언어적 전해가 일어나가지고 우리 언어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철학사의 어떤 핵심적인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대, 중세, 근대, 현대를 존재론, 인식론, 언어 철학으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이 사이사이를 인식론적 전해랑 언어적 전해로 구분하는데 이 표현 자체는 윌프리드 셀러스라는 유명한 철학자한테서 나온 거거든요. 셀러스가 칸트의 철학을 설명하면서 칸트 철학이 인식론적 전해를 일으켰다. 철학사 내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이제 사람들이 확대 적용해가지고 데카르트 때부터 철학의 문제에서 지식의 문제가 중요해졌다. 우리가 뭘 확실하게 알 수 있고 어디까지 알 수 있는지 인식의 원천, 범위, 한계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고 언어적 전해는 이제 원래는 구스타프 베르그만이라는 철학자가 얘기한 건데 이게 이제 리처드 로티라는 사람이 퍼트린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근대까지는 무엇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였다면은 현대에 들어서면서는 언어 철학이 강조가 되면서 언어의 의미에 대한 논의가 모든 철학적 논의의 기본이 되었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우리가 지금 다룰 해겔은 근대 철학자이고 근대 철학의 인식론의 문제 안에서 이게 어떻게 해겔까지 이어지게 되는지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합리론, 경험론, 비판 철학이라고 구분을 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철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것이고 대략적인 배경 지식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근대 철학의 핵심적인 그 논의 분야는 인식론이었고 우리가 인식의 원천 범위 한계, 우리가 어떤 근거로 지식을 얻을 수 있는지, 어디까지 알 수 있는지,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이 핵심이었는데 처음에 근대 철학 초창기에는 거기 이 인식론의 문제를 두고서 두 가지 경향이 나눠졌다. 하나는 합리론이라는 경향이 있고 다른 하나는 경험론이라는 경향이 있다. 대륙 합리론, 영국 경험론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대륙 합리론자들,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같은 이런 사람들은 우리한테 어떤 본유관념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했고 우리가 그 본유관념을 확실한 지식의 근거로 삼아가지고 지식의 범위를 점점 늘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본유관념은 이런 거예요. 대표적인 예시가 데카르트 예시죠. 모든 걸 다 의심한다고 해도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는 요걸 의심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확실한 지식이고 요걸 토대로 삼아가지고 다른 지식들을 연역해야 된다라고 했던 건데 그래서 어떤 수학적인 지식들, 논리학적인 지식들 이런 지식들이 이 사람들에게서는 가장 확실한 지식들이고 그걸 모델로 삼아가지고 다른 지식들을 다 이제 얻을 수 있다라고 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선천적, 기하학적이 당대의 수학하고 거의 동의어였으니까 기하학적, 연역적 지식들을 강조를 했죠. 그래서 기하학에서 유클리드 기하학 같은 데서 잘 나오듯이 가장 기본적인 정의, 공준, 공리가 있다. 얘네들은 우리가 직관으로 그냥 태어날 때부터 당연하게 참으로 알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 정의, 공준, 공리로부터 다른 모든 그 정리들을 연역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도 가장 확실한 본유관념으로부터 뭐 예를 들어 1 더하기 1은 2이다. 이게 뭐 시대랑 문화마다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P이면 Q이다, T이다, 그러므로 Q이다. 이런 논리학적인 형식들, 시대랑 문화마다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본유적 지식으로부터 다른 지식들을 연역해야 된다는 입장이 이 합리론 입장이었고, 영국 경험론 같은 경우에는 로크, 버클리, 휴이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합리론자들한테 반대하면서 아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유관념이라는 게 어디 있냐. 그런 건 없다. 로크 표현대로라면 우리는 일종의 타블라 라사다. 태어날 때 백지 상태로 태어나서 경험을 통해서 다른 지식들을 쌓아나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뭐 지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후천적으로 경험된 것이고 자연과학에서 이제 실험을 통해서 계속 이제 지식을 검증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쌓이는 것이고 연역이 아니라 귀납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칸트는 철학사에서 어떤 인물로 교과서적으로 평가를 받느냐면 이 합리론과 경험론이라는 두 사조를 종합해서 비판 철학이라는 걸 열었다라는 인물로 평가를 받는데 이게 이런 구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칸트는 경험론과 합리론이 다 절반의 진리를 얘기를 했다. 절반의 진리를 얘기했는데 그 합리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경험 이전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이라는 게 있다. 개념적 틀이라는 게 있다. 그런 점에선 합리론이 맞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경험 없이 작동하는 건 아니다. 그런 점에선 경험론이 맞았다. 이런 식으로 칸트는 주장하거든요. 이게 이제 유명한 철학사를 가지고서 소설로 쓴 요스타인 가하더라는 사람이 쓴 소피의 세계라는 유명한 철학 소설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요스타인 가하더가 칸트를 설명하면서 칸트 철학은 일종의 안경의 비유로 이해를 하면 좋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마치 사물이 있으면은 사물에서 이렇게 어떤 빛이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의 안경을 통과하게 되면 안경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뭐 빨간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한테는 세상이 다 빨간색으로 사물이 다 빨간색으로 보이게 되고 파란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한테는 세상이 다 파란색으로 보이게 되는 것처럼 칸트는 딱 이런 어떤 구도를 가지고서 그 경험론과 합리론을 종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어떤 거냐면은 외부에 어떤 실제가 있고 소위 말하는 사물 자체 빙한짓이라는 게 뭔가가 있고 여기서부터 무엇인가가 주어지는 건 맞다. 이런 점에서 경험론이 맞긴 맞다. 무엇인가가 사물 자체로부터 우리한테 주어지는데 이게 우리한테 직접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개념적 틀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주어진다. 근데 이 안경이 뭐냐? 칸트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감성의 형식인 공간과 시간 그리고 지성의 개념인 범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간과 시간이라는 안경을 끼고 있고 범주라는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 안경 속에서만 세계는 우리한테 특정한 방식으로 경험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유명한 칸트의 논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상들이 다 사라진 공간은 상상할 수 있지만 공간이 없는 대상은 상상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공간이라는 게 우리의 모든 경험의 전제가 된다. 그래서 공간이 감성의 형식이다. 뭐 이런 식의 논증을 하는 거거든요. 공간과 시간이 우리의 그 형식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대상들은 공간 속에서 주어진다. 뭐 이 마우스도 공간 안에 있는 마우스, 시간 안에 있는 마우스로 주어지고 책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죠. 범주라는 거는 그런 건데 판단을 형성하는 개념의 능력인데 이거는 이제 칸트가 그 당대 논리학의 12가지 판단표를 가지고서 도출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안경이 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게 우리한테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성과 지성이라는 안경을 통과한 형태로 보이게 된다. 그래서 경험적으로는 실제론이 맞다. 왜냐하면 사물 자체가 존재하니까. 하지만 초월적으로는 저는 이제 트란젠덴탈이라는 말을 초월적이라고 번역하길 좋아하는데 이것도 이제 철학 전공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칸트 학회에서 논쟁이 있는데 저는 그 논쟁은 잘 모르겠고 다만 이제 제가 이렇게 배워서 익숙하게 배우다 보니까 초월적이라는 걸 쓰길 선호하거든요. 어쨌든 초월적으로는 관념론이 맞다. 우리가 안경을 끼고서 세상을 본다는 점에서는 그 합리주의자들의 어떤 아이디어가 맞지만 그 안경이라는 게 이 안경 자체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주어지는 경험을 토대로 작동한다는 점에서는 경험주의자들의 말이 맞다 해서 이렇게 해서 합리론과 경험론을 종합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안경을 벗으면은 세계가 보이지 않죠, 우리한테. 안경을 벗으면은 세계가 있는 그대로 보이지 않고 우리 눈은 한테 세계가 뿌옇게 보이고 안경만 있다고 해서도 세계가 있는 그대로 보이지 않고 안경과 경험이 바깥에서 주어지는 어떤 소여와 안경이 항상 같이 가야 된다는 점에서 칸트는 이제 두 가지 경험주의와 합리주의를 종합했던 거죠. 그래서 칸트한테서는 하나의 세계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하나는
현상계라고 해서 우리가 안경을 끼고서 바라볼 수 있는 세계, 우리한테 주어지는 세계로서 현상계가 있고, 이 현상계 너머에 우리가 결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존재하긴 하는 예지계라는 게 있다. 여기의 세계는 사물 자체의 세계고, 여기는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세계지만 이 사물 자체의 세계로부터 무엇인가가 주어져서 무엇인가가 우리의 인식을 촉발해서 우리가 이렇게 현상계라는 세계를 형성하게 된 거다. 그래서 칸트의 이런 현상계와 예지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유와 존재, 다른 말로 하면 자연과 자유. 여기 칸트한테서는 자연이라는 게 현상계에서 성립하거든요. 인과 질서라는 게 다 현상계의 범주 안에 있다 보니까 현상계에서 성립한데, 자연과 자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우리가 봤던 맥도웰 책에서처럼 마음과 세계, 이렇게 세계가 이분법적으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칸트의 비판 철학이었고, 칸트 비판 철학을 비판 철학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인식의 범위를 딱 한정시켜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알 수 있고 여기부터는 알 수가 없다. 마치 법정에서 어떤 판결을 내려가지고 너는 여기까지는 권리가 있고 여기부터는 권리가 없어라고 하듯이 비판을 해서 이렇게, 그때 비판이라는 게 법정 용어거든요. 크리틱이라는 게 법정에서 쓰는 용어인데 딱 구분을 지어서 여기까지는 네가 정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이고 여기는 너희가 알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구분하는 게 이제 칸트 비판 철학이었는데, 이 비판 철학에 대해서 칸트 이후로 지속적인 어떤 반박들이 제기가 돼요. 그 중에 유명한 반박이 이제 야코비의 반박인데, 근데 이미 이 도식에서부터 이제 철학을 전공했고 또 칸트에 대해서 어떤 조예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부터 사실은 어떤 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험적 실제론과 초월적 관념론을 칸트가 다 긍정한다고 했는데, 사실 여기서 여기로 주어지는 사물 자체로부터 우리 인식으로 주어지는 요거는, 사물 자체가 우리가 촉발한다고 할 때 요거는 경험이 아니거든요. 칸트한테서 경험이라는 거는 사물 자체로부터 뭔가가 주어져가지고 우리의 인식에서 공간과 시간 속에서 파악되면서 범주를 통해서 개념화됐을 때, 그때 S는 P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요 영역, 이걸 경험이라고 하는 거지, 경험은 여기서 성립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칸트는 경험적 실제론과 초월적 관념론을 조화시킨다면서 요 촉발의 영역을 경험이라고 얘기를 해버렸는데, 여기를 경험적 실제론을 대응시켜버렸는데, 이게 사실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야코비라는 사람이 칸트를 비판하면서 지적한 내용이 요 부분인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거를 더 복잡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저는 기독교인이라서 모든 어떤 철학적 문제에 신을 적용시켜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신을 적용시켜보면은 요 철학적 문제가 왜 철학적인 문제가 되고 왜 이게 잘못됐는지를 빨리빨리 알 수 있는 어떤 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칸트가 얘기한 건 이거잖아요. 우리가 사유할 수 없지만 우리한테 인식되진 않고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물 자체라는 건 존재하긴 존재해라는 게 사실 칸트의 주장이었고, 적어도 칸트 후대의 야콥이나 뭐 슐체나 뭐 피이테나 쉘링이나 헤겔 같은 사람들이 칸트를 해석하는 방식이었는데, 문제는 우리한테 경험되진 않지만 사물 자체라는 게 어쨌든 존재하긴 존재해라는 말을 신으로 딱 대체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거죠. 말하자면 이런 거죠. 신은 보이지도 않고 우리한테 소리도 들리지도 않고 경험되지도 않고 아무것도 우리가 느낄 수도 없지만 어쨌든 간에 신은 있긴 있어 라는 요 얘기랑 칸트 얘기랑 칸트의 사물 자체 얘기랑 사실 뭐가 다르냐, 요게 이제 뒤에 후대 학자들의 핵심적인 비판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야코비라는 사람의 비판을 갖고 온 건데, 야코비라는 이건 이제 스탕이라는 사람이 스탠포드 철학백과사전에 쓴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서 철학 올빼미라고 저희가 철학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려보니까 독일에서 헤겔 공부하시는 분이 이게 야코비의 비판하고 슐체의 비판이 섞여 있다. 사실은 요 부분, 제가 특히 파란색으로 한 요 부분은 사실 야코비가 한 게 아니라 슐체가 한 건데, 이거 쓴 사람이 이걸 섞어 놓은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근데 어쨌든 그건 이제 헤겔 전공하시는 분들이 자세하게 더 파헤치셔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사실 그 부분을 다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스탠포드 철학백과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소개해드리자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코비가 제시하는 비판이 사실 3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저는 여기에서 핵심만 얘기하자면은, 사물 자체가 우리를 촉발한다는 게 칸트의 핵심적인 주장이었는데, 촉발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촉발이라는 게 결국엔 인과 아니냐, A라는 게 B한테 어떤 인과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칸트가 얘기하는 촉발인데, 문제는 사물 자체가 우리 경험을 촉발했다고 했을 때 이 촉발에서는, 촉발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인과 질서라는 거는 범주의 하나이고, 인과의 질서라는 거는 우리 지성의 개념으로서의 범주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미 개념화된 이 현상계 내에서만 적용되는 게 인과이지, 사물 자체로부터 우리한테 주어지는 인과적 질서라는 거는 칸트 자기 도식 안에서는 모순적인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여기 철학 전공자가 아니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하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물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을 가질 수 있다면서. 너의 말대로라면은 사물 자체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준다는 거에 대한 우리가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건데, 지식이라는 거는, 경험이라는 건, 인식이라는 거는 이 영역, 이 현상계의 영역에서 성립하는 게 지식이고 경험이고 인식인데, 너는 지식이 현상계의 영역에서만 성립한다고 했다가 왜 그걸 다시 사물 자체의 영역에서 다시 또 적용시키는 거냐. 사물 자체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준다. 사물 자체가 존재하고 그게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이 인과적인 어떤 그림에 따라서 보여질 수 있고 다 어떤 사물 자체에 대한 지식인데, 너의 도식 안에서는 사물 자체에 대해서 말한다거나 사물 자체가 우리한테 촉발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야코비가 제시하는 딜레마의 첫 번째 축이고, 그러면은 사물 자체가 우리를 촉발하는 게 아니라면 뭐가 우리를 촉발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럼 현상이 촉발해야 되는 건데 현상은 촉발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현상이라는 건 애초에 촉발을, 너의 주장대로면 사물 자체가 우리를 촉발해서 만들어진 것이 경험이고 현상이고 인식이기 때문에 경험과 현상과 인식은 이 자기 자신을 촉발을 할 수가 없고, 사물 자체는 촉발을 하려고 하니까 이 촉발이라는 개념 자체가 인과의 질서를 사물 자체에, 인과라는 범주를 사물 자체에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칸트 철학 내외에서는 모순적이더라. 그래서 야코비가 이런 딜레마를 제시하는 거죠. 우리의 감성을 촉발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감성을 촉발하는 것이 현상이어도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사물 자체여도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사물 자체는 우리의 사유의 범위를 넘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물 자체가 존재한다거나 사물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거나라고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물 자체는 우리를 촉발할 수가 없고, 현상은 이미 촉발된 대상이기 때문에 촉발된 대상으로서의 현상이 자기 자신을 촉발하는 건 또 가능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런 딜레마를 제시하면서 칸트의 체계 내에 어떤 모순이 있다. 그래서 칸트의 체계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이거든요. 한 가지 이건 알려드리지만, 여기 원래 스탠포드 백과사전 안에는 이게 appearances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현상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맥락을 읽어보니까 이걸 잘못 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상이냐 사물 자체이냐라고 물어놓고서 현상이 될 수가 없다, 또 현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면 이게 맥락이 아니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걸 그 사물 자체를 고친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핵심적인 이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사물 자체가 우리를 촉발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고 현상이 우리를 촉발한다고 해도 문제가 된다. 칸트 철학 내에는 해결될 수 없는 어떤 딜레마가 있고, 그 딜레마가 칸트 철학 안에 있는 이 경험이라는 개념 안에 들어있는 모순을 가리켜 보이고 있더라. 경험은 우리 개념적인 현상계 안에서만 성립하는 것이라고 해놓고서는, 현상계 안에서만 사유, 인식, 경험, 지식이 성립한다고 해놓고서는 사물 자체에게 어떤 사유, 인식, 경험, 지식을 다시 또 적용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순이 칸트 철학 안에 들어있더라. 요게 이제 야코비랑 슐체, 뭐 이런 피이테 같은 사람들이 지적한 핵심적인 비판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칸트 내부에 자기 모순이라는 게 있다. 칸트가 현상계와 예지계, 사유와 존재를 딱 이분법적으로 나누면서, 그러면서 이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현상계를 넘어선 물 자체, 사물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거나 지식을 가지거나 그것이 우리한테 영향을 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고, 그 의문 때문에 칸트 안에서는 범주를 지금 네가 현상계에만 적용하고 있는 게 맞냐? 범주를 사물 자체까지도 너가 월권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논쟁이 생기게 되고, 이 논쟁으로부터 나온 게 이제 우리가 볼 독일관념론이라는 이 사조인데, 독일관념론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3명이 있어요. 그래서 피이테, 셸링, 헤겔이 있고, 이 사람들은 칸트가 분리해놓은 이 사유와 존재를 어떻게 하면 화해시킬 수 있을 것인가. 칸트가 이걸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사물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물 자체의 존재를 상정해야 되고, 사물 자체가 우리한테 영향을 준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더라.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는 이 주장이 나왔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보통 이제 아주 교과서적인 철학사 해설에서는 칸트랑 피이테 같은 경우에는 반성 철학으로 묻고, 그래서 사유의 측면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던 입장으로 보고, 그다음 셰일링 같은 경우에는 동일성 철학이라고 해가지고 존재를 좀 더 강조했던 입장으로 보고, 헤겔은 이 두 사람을 종합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주 교과서적이고 문제가 많지만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해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전제하면 되는 어떤 그런 철학사적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인데, 사유와 존재를 어떻게 화해시킬 것인가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볼 이 헤겔의 주장이라는 것도 나오게 됐는데, 이 헤겔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제 갈등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해석의 방향들이 갈리게 돼요. 이제 이게 그 폴 레딩이 쓴 건데, 폴 레딩이 이것도 스탠퍼드 철학 백과사전에서 쓴 내용이거든요. 이건 약간 여담인데, 그 철학 공부할 때 그 철학 전공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게 그 최신적인 철학 경향이고 어떤 게
교과서적인 내용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참고 문헌을 보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탠포드 철학 백과거든요. 그래서 어떤 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다, 이걸 좀 더 알아보고 싶다, 여기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입장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스탠포드 철학 백과 사전에 나오는 항목들을 찾아보시는 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가져왔는데, 폴 레딩이 헤겔 연구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헤겔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경향이 있다. 근데 1960년대 이후에 어떤 경향이 있었냐면, 여기 클라우스 하르트만이라는 독일 학자가 헤겔에 대한 비형이상학적 해석이라는 거를 제시를 했다. 그리고 이게 디터 헨리라는 독일 그 철학자랑 또 결합이 되면서 그 헤겔의 부흥기가 찾아왔는데, 부흥기가 어떻게 찾아왔냐면 그 학술적 철학 내부에서 부흥기가 찾아왔다. 이건 이제 독일 사람들 얘기인 거고, 독일에서도 클라우스 하르트만이나 디터 헨리 같은 사람들이 헤겔을 강조를 했지만 영어권에서도 부흥기가 있었다. 그게 어떤 사람들한테 나타났냐? 이게 해리스라든지 찰스 테일러라든지 로버트 피핀, 테리 핑카드, 그다음에 슈테판 훌게이트, 로버트 스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헤겔이 새롭게 연구되기가 시작했다.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서는 영어권 철학에서는 단순히 헤겔 해석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렇게 해석된 헤겔을 가지고서 분석 철학의 문제들에 적용시켜 보려는 그런 논의들이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로버트 브랜덤하고 존 맥도웰이더라. 그래서 헤겔에 대한 관심이 1960년대 이후에 부활을 했다. 그래서 독일어권, 영어권도 미국하고, 미국에서는 해리스 테일러 핀핀 핑카드가 있고, 영국에서는 홀게이트 스턴이 있고, 분석 철학에서는 브랜덤 맥도웰이 있다. 근데 우리가 저희 그 세미나에서 살펴볼 사람들은 헨리, 그 다음에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번역이 잘 돼 있어서 번역된 걸 보셔도 될 것 같고, 핀핀 핑카드 이렇게 볼 거고, 훌게이트도 저희 서강사에서 번역돼 있죠. 보면은 테일러는 요 유명한 책이 있죠. 테일러 헤겔 책이 있고, 그다음에 슈테판 홀게이트라고도 하고 훌게이트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요 헤겔 정신현상학 읽는 요 책도 번역돼 있는 것 같고, 안타깝게도 스턴 이 사람 책이 번역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요게 헤겔에 대한 스턴의 정신현상학 해설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스턴은 정합론적 관점에서 헤겔을 읽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브랜덤 맥도웰, 그래서 브랜덤 맥도웰, 테일러, 피핀 핑카드, 헨리, 이렇게가 이제 저희 그 세미나에서는 읽을 수 있는 철학자인 것 같아요. 근데 이래서 어떤 경향들이 나타났냐면은, 첫 번째로는 전통적인 헤겔 해석이라는 게 있다. 전통적인 헤겔 해석은 뭐냐? 전통적인 형이상학적 헤겔이라고도 하고 전통적인 헤겔이라고 하는데, 헤겔에 대해서 보통 그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정규 교과 과정에서 뭐 국어 시간에, 언어 영역 시간에 비문학 지문에서라든지 아니면은 윤리와 사상 시간에 헤겔을 다루니까 사실 그때 다루어지는 헤겔이 전통적인 헤겔인데, 이 전통적인 헤겔은 어떤 관점이냐면은, 여기서는 헤겔을 어떤 형이상학적이고 종교적인 관점을 제시한 철학자로 바라본다. 근데 어떤 관점이냐? 절대 정신으로서의 신에 대한 형이상학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관점을 제시했다. 근데 이 절대 정신으로서의 신은 뭐냐면은 어떤 궁극적인 실제인데, 이 궁극적인 실제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순수한 사유의 과정으로만 알게 되는 그런 궁극적인 실제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기 그 어떤 신적인 어떤 존재가 있어. 우리 읽게 될 거지만 럼스템 같은 경우에는 유사 신적 지성이라고도 하거든요. 뭔진 모르겠지만 어떤 신 같은 어떤 지성이 있고, 요것을 그러니까 절대 정신이라는 어떤 신적 지성이 있고, 요걸 내가 알 수 있는 절대지가 있는데, 요거는 역사의 종말이라는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가지고 역사의 종말에 도달하면은 그때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웠던 그 헤겔 해석이잖아요. 전통적인 헤겔 해석인데, 이게 그래서 보통 어떻게 불리냐면은 프리크리티컬, 이게 이제 도그마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칸트 이전적 헤겔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한데, 전통적인 헤겔 해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헤겔이 칸트가 나눠놓은 요 구분을 무시했다. 칸트는 현상계와 예지계를 엄격하게 쪼갠 다음에 우리는 현상계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만 경험을 가질 수 있고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다. 예지계에 있는 대상들, 실제 사물 자체는 알 수 없다라고 해서 신적인 것들은 다 예지계에 놓고서 요건 우리가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요거는 우리가 어떤 실천 이성의 영역에서 도덕적으로 요청해야 되는 대상인 거지, 이 신적이고 뭐 신세계 영혼이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을 얻을 수 있다거나 지식을 얻을 수 있다거나 이것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거부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전통적인 헤겔 해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헤겔은 이런 이북 칸트의 구분들을 무시해버리고 칸트 이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떤 신적 지성에 대해서 뭔가 말할 수 있다. 신적 지성, 절대적인 정신에 대해서 어떤 절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절대지를 가지고 수 있다. 그리고 그 절대지라는 것은 어떤 변증법적인 과정을, 뭐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변증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역사의 종말에 딱 도달하면 얻을 수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헤겔을 생각했던 게 전통적인 헤겔이다. 근데
여기에 반대해서 등장하는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1960년대의 그 클라우스 하르트만의 논의, 그리고 그 60년대 하르트만의 논의를 받아가지고 그 로버트 피핀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쓰거든요. 그 헤겔스 아이디얼리즘, 헤겔의 관념론이라는 이 책을 쓰는데 이게 1989년에 나왔거든요. 이 89년에 이 책이 나오면서 비형이사학적 헤겔이라는 이 새로운 사조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조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전통적인 이런 관점이 헤겔을 그 전체적으로 좀 잘못 독해를 했다. 헤겔은 뭐냐면은 이런 이상하고 목적론적인 정신이론론에 개입하지 않았다. 헤겔은 그런 걸 주장하는 게 아니다. 정신이론론, 뭐 신적인 정신이라는 게 있어서 이 세계는 그런 다 정신의 표현이고 뭐 이런 주장을 헤겔이 한 게 아니다. 이게 전통적인 헤겔 해석이 그 잘못 생각한 거다 해서 이 사람들의 특징을 어떻게 짓냐면은 포스트 칸티안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헤겔은 칸트가 나눠놓은 현상계 예직의 구분을 절대 무시하지 않았다. 헤겔은 그걸 극복하려고 했던 거지 단순히 칸트를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칸트 이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신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주장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칸트의 구분들, 칸트가 우리는 언제나 어떤 안경을 가지고서 어떤 초월론적 조건을 가지고서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 칸트의 구분들을 전제를 해가지고 그걸 끝까지 밀고 나간 게 헤겔이고 그렇게 했을 때 헤겔을 어떤 형이상학적인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서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피핀, 아까 얘기했던 피핀, 핀카드가 있고 그다음에 브랜덤, 맥도웰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전통적인 형이상학적 헤겔은 테일러라든지 뭐 마이클 로센이라고 하나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한국에 번역되어 있는 이 테일러 이 책은 전통적인 형이상학적인 헤겔 책이고 아쉽게도 이 피핀의 헤겔의 관념론은 번역이 되어 있지 않고 핀카드의 책도 핀카드의 헤겔 전기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른 중요한 책들은 번역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브랜던 맥도웰도 안 되어 있고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비형이상학적 헤겔 해석을 말하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2018년에 한국 헤겔 학회에서 국제 학술대를 해서 거기서 이제 형이상학적 헤겔과 분석적 헤겔 뭐 이런 걸 하면서 이런 논의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고 뭐 강순전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맥도웰의 헤겔 해석 이런 데 관심을 또 많이 가지시는 것 같은데 이런 해석이 일반화되진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고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또 근데 비형이상학적 헤겔 해석의 그 또 뒤에 또 나온 게 또 수정된 형이상학적 헤겔 해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약간 다른 관점에서 헤겔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독해를 하는데 조금 다른 형이상학적 독해를 한다. 어떤 냐면은 헤겔이 지니고 있는 어떤 칸트의 비판 철학의 영향력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니까 헤겔이 칸트의 비판 철학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 구분을 가지고서 자기 철학을 출발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여전히 칸트에 대한 헤겔의 비판을 강조를 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헤겔 철학 안에 있는 어떤 형이상학의 형식에 의해서 수행되는 환원될 수 없는 역할을 강조하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칸트 그 포스트 칸트적인 헤겔 해석이 너가 강조하는 게 옳다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그렇지만 여전히 헤겔 안에는 형이상학적인 요소들이 있고 이것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칸트랑 결합될 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수정된 형이상학적 헤겔인데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스테판 홀게이트, 그다음에 로버트 스턴, 그다음에 케네스 웨스트팔, 그다음에 이 사람은 어떻게 읽는지 잘 모르겠어요. 크레인네스 모르겠네요. 이런 분들이 있다 하는 거고. 근데 또 레딘 같은 경우에 이것도 지적하는 거죠. 비형이상학적 헤겔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정된 형이상학적 헤겔이라는 게 나왔긴 나왔지만 사실 이 두 가지가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구분되는지는 조금 의문스럽다라고 하면서 이걸 얘기하는 거죠. 비형이상학적 헤겔을 대표하는 브랜덤 같은 사람들도 자신을 비형이상학적 헤겔, 뭐 형이상학은 다 폐기돼야 돼, 실제는 없어 이렇게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개념적 실제론이라는 걸로 헤겔을 해석을 하더라. 그리고 비형이상학적을 헤겔을 대표하는 학자들인 피핀이나 핀카드 같은 사람들도 이 개념적 실제론이라는 걸 주장을 하더라. 그래서 사실은 비형이상학적 헤겔과 수정된 형이상학적 헤겔이 엄격하게 정말 다른 건지, 근본적으로 다른 건지, 아니면 이게 단순히 그냥 어휘 차이의 문제인 거지, 말만 서로 다른 것인지, 이건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것 같더라. 이게 지적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두 개가 엄격하게 구분되진 않는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저희가 읽을 논문에서도 나오지만 로버트 피핀은 자기 해석을 비형이상학적 헤겔 해석이라고 주장하는 걸 안 좋아해요. 자기는 헤겔이 형이상학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될 건데 어쨌든 저는 이걸 굳이 엄격하게 구분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세미나의 맥락에서 이렇게 지도를 좀 그려봤어요. 어떻게 지도를 그려봤냐면 저희가 읽을 학자가 총 8명이고 8명 중에서 사실 럼스텐은
오늘 읽을 럼스텐 같은 경우에는 헤겔 해석의 어떤 물론 헤겔 연구자이긴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어떤 메이저 학자라고 하긴 좀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이름들이 좀 메이저한 이름들인데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헤겔주의 안에서는 독일어권의 연구와 영어권의 연구가 좀 구분이 된다. 근데 독일어권의 연구에서는 아까 우리 뭐 클라우스 하르트만, 뭐 디터 헨리, 뭐 다른 여러 가지 사람도 있죠. 뭐 클라우스 뒤징 같은 사람들도 있고, 뭐 풀다였나?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한데 저희가 읽을 사람은 여기서는 디터 헨리라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영어권에서는 형이상학적 해결과 비형이상학적 해결이 또 엄격하게 갈리는데 그 중에서 형이상학적 해결로는 폴 가이어의 그 해결 해석을 읽어보려고 해요. 사실 폴 가이어는 해겔 연구자가 아니고 칸트 연구자거든요.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을 영역한 학자인데 칸트 연구자의 관점에서 칸트의 입장에서 해겔을 비판하는 논문을 썼더라고요. 근데 거기 나오는 해겔이 딱 우리로 따지면은 형이상학적 해겔이라서 제가 여기 넣어봤고요. 그다음에 비형이상학적 해겔로는 저희가 읽을 사람이 로버트 피핀하고 테리 핑카드가 있고 여기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분석 철학의 문제들에 해겔을 적용시켜보자라고 나온 게 로버트 브랜덤하고 존 맥도웰이 있다. 사실은 분석 철학은 원래는 태생적으로 해겔하고 척을 지면서 나온 입장이거든요. 해겔 철학이 워낙 이상하고 워낙 형이상학의 문제에 빠져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러셀이나 무어나 이런 사람들이 해겔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보자. 그래서 언어 분석을 통해 가지고 철학의 문제들을 해소해 보자라고 나온 게 분석 철학인데 지금 와서는 이제 피핀과 핑카드의 해겔 해석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분석 철학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해겔의 아이디어를 분석 철학 내부의 문제에 적용시켜 볼 수 있을까? 이런 논의가 나왔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해겔주의와 반대에 있는 칸트주의 입장인 거죠. 아까 얘기했던 가이어, 칸트의 입장에서 해겔을 비판하는 입장이 있고, 그다음에 하버마스는 칸트 연구자도 아니고 해겔 연구자도 아니죠. 근데 하버마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철학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게 인식론의 문제든 형이상학의 문제든 아니면 윤리학 정치 철학의 문제든지 간에 그런 문제들에 칸트의 아이디어를 적용하려는 입장이고, 특히 하버마스는 이런 칸트적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해겔주의, 브랜덤을 많이 비판을 하거든요. 그런 입장이라서 저희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럼스텐의 내용이 나오는 건데, 럼스텐 초록에서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최근의 아이디어들은 해겔의 관심을 현대 철학의 어떤 논쟁의 중심에 위치시킨다. 분석 철학의 논쟁의 중심에 위치시키는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은 이 이유의 공간이라는 것과 소여의 신화라는 것, 그리고 규범의 지위, 이런 거에 대한 관심에 해겔을 위치시킨다. 그러니까 해겔 철학이라는 게 규범성, 이유의 공간, 소여의 신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게 럼센의 지적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소여의 신화라는 게 셀러스의 용어예요. 셀러스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소여라는 게 더 기분, 영어로 하면 더 기분이거든요. 더 기분. 바깥에서부터 우리한테 뭔가 그 자체로 주어지는 게 있다. 그래서 내가 이 대상, 휴대폰이라는 걸 바라볼 때 휴대폰이라는 것으로부터 감각 자료라는 게 주어져가지고 그 감각 자료가 우리 눈에 주어지고 그게 우리 뇌의 어떤 그 신경을 자극해가지고 아, 여기 휴대폰이 있다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거다라는 게 이제 전통적인 인식론의 입장이었는데, 셀라스 같은 사람이, 윌프리드 셀라스라는 사람이 그걸 비판하면서 외부 세계가 우리한테 그대로 절대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항상 세계를 인식할 때 특정한 틀을 가지고서, 특정한 입장에서, 특정한 관점과 특정한 지평과 특정한 개념적 어떤 틀을 가지고 세계를 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우리한테 감각자료로서 주어진다는 이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하거든요. 근데 이 비판이 바로 해겔의 아이디어와 관련이 있다는 게 최근에 비형이상학적 해겔 해석에서 제시된 주장들이고, 그래서 여기서 비형이상학적 해겔 해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한 거죠. 경험이라는 것은 개념에 매개되어 있다. 바깥의 대상이라는 게 우리한테 그 자체로 감각 자료를 주지 않고 우리는 항상 대상을 인식할 때 어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의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서, 우리가 우리의 문화의 어떤 지평을 가지고서, 우리의 어떤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서 대상이라는 건 이러이러한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철수는 어떤 좋은 놈이다, 착한 놈이다, 나쁜 놈이다, 이상한 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해겔의 주장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해겔과 해겔의 철학이라는 것과 오늘날 소유의 신화 비판하는 게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실제라는 것은 이유의 공간 속에서 주어진다. 이게 이유의 공간이라는 게 제가 나중에 더 설명하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개념적 틀, 어떤 문화적 지평, 선입견,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해겔 철학을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겔 철학하고 자연주의 비판이 맞물려 있다는 게 오늘날 비형이상학적 해겔 해석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거든요. 자연주의라는 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연과학이 제시하는 어떤 세계에 대한 그림이 세상에 대한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정확하고
세상과 일치하는 그림이다. 자연과학이 제시하는 어떤 이미지가, 세계에 대한 이미지가 실제 세상에 대한 이미지와 일치한다. 이런 입장의 비판으로서 해겔이 제시될 수 있다는 거고, 거기에 반대하면서 우리의 개념이라는 것이 계속 변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정당화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토대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게 이게 해겔 철학의 아이디어다라는 건데,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되고 통일된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해겔 철학의 핵심 아이디어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걸 연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문화적인 선입견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이 문화적인 선입견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 시대가 변하고 역사가 변할 때마다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변화에 따라서 세계라는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우리에게 매 시대마다 다른 방식으로 주어진다. 이게 이제 비형이상학적 해겔 해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거든요. 해겔을 그렇게 읽어야 된다. 해겔이 무슨 정신 개념을 가지고서 저기 어떤 초월적인 신적 실체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해겔이 말하는 정신이라는 건, 가이스트라는 거는 말하자면 이런 거죠. 폭스가이스트라고 해서 민족 정신이다. 민족 정신. 이거는 이제 럼스텐 이 본문 안에서는 그대로 나오진 않는데, 말하자면 그러니까 해겔이 얘기한 정신은 일종의 민족 정신이고, 민족 정신이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말로 따지면 우리 민족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이라는 문화적 지평 속에서 형성된 어떤 얼을 가지고서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어떤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들 보더라도 일본 사람들한테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라는 자기 어떤 일본의 근대화를 추진한 아주 훌륭한 인물을 살해한 테러리스트로 일본 사람들한테는 보이겠지만, 한국의 얼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안중근 의사는 국민적 영웅인 거고 혁명가인 거고 독립운동가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대상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떤 정신 속에서 바라보느냐, 우리가 어떤 민족 정신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고, 이 정신이라는 것은 역사가 지나면서 계속 변화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말하자면 패러다임의 변화인 거죠. 패러다임이라는 것 속에서 세상을 보게 되는데, 그 패러다임이라는 게 계속 변하더라.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어떤 변화에 따라서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르게 보이더라. 요게 이제 비형이상학적 해결 해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해석하는 방식인 거죠, 해결을. 그래서 전통적인 관점은 이제 찰스 테일러의 해결 해석인데, 찰스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는 거죠. 해겔의 정신, 가이스트라는 게 뭐냐? 확대된 합리적 주체이다. 확대된 합리적 주체. 우리가 어떤 개별적인 인간으로서의 우리가 정신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 정신을 무한하게 확대시켜가지고 어떤 신적인 정신이라는 게 있다고 해보자. 그리고 그 신적인 정신이라는 걸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게 해겔 철학의 어떤 주제이다라고 하는 게 테일러의 해겔 해석인데, 그래서 럼스텐 같은 경우는 자기 논문에서 이런 식의 표현을 쓰죠. 테일러의 해겔 해석 안에서 가이스트라는 거는 일종의 유사신적 지성이다. 그래서 우주의 모든 것, 이런 사물들이라든지 휴대폰이란 이 사물들도 어떤 유사신적 지성의 표현이고, 그다음에 우리 각자도 유사신적 지성의 표현이다. 이런 게 이제 테일러 같은 전통적인 형이상학적 해결이 주장했던 바인데, 문제는 이게 너무나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아주 간단하죠. 왜 우리가 그런 이상한 주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어떤 신적인 지성이라는 게 있어. 어떤 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 어딘가에 어떤 신적 지성이라는 게 있고 우리는 다 그 신적 지성의 표현이래 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런 어떤 신적 지성의 그 합리적 정신의 초월적 합리적 정신의 그 비클, 이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운반자가 되는 건데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 그런 신적 지성을 상정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그런 신적 지성이 우리 이 세계를 이루고 있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한마디로 정당화가 안 된다는 거죠. 전통적인 해겔 해석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테일러 같은 경우에도 해겔 철학에서 어떤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그리고 행위 이론적인 이런 측면들은 강조를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런 정신에 대해서는 이건 그냥 잊어버리는 게 좋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통적인 테일러의 해겔 해석, 그리고 테일러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해겔 해석에서는 왜 해겔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초월적이고 합리적인 정신이라는 게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 건지, 이런 게 해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1980년대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 일단은 이제 비형이상학적 해결 해석이라는 게 출현했다는 건데, 이게 처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 클라우스 하르트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전되기 시작했고, 여기선 정신이라는 게 유사신적 지성이 아니다. 이건 뭐냐? 정신이라는 거는 우리의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어떤 그 세계의 특성을 나타내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세계의 자기 주장적 성격을 강조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이걸 다른 데서는 예를 들어서 브랜덤 같은 사람들, 아니면 우리가 읽진 않을 테지만 그 슈테켈러 바이트호퍼라는 또 유명한 또 해겔 연구자가 있거든요. 슈테켈러 바이트호퍼, 브랜덤, 그 다음에
핀카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해겔의 정신 개념이라는 거는 우리의 사회적 실천의 조건을 나타내는 말이지 어떤 신적인 지성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우리의 사회적 실천의 조건, 말하자면 일종의 패러다임, 일종의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문화적 정신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해겔의 정신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 속에서 형성돼서 역사 속에서 계속 변화하면서 어떤 정치적인 산물을 통해서 형성된 그런 조건이라는 게 있고 우리의 어떤 문화적 질서라는 게 있고 이 질서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계속 바라보더라. 그래서 세상이라는 게 결코 객관적이고 고정되어 있고 완벽한 그런 실제로서 파악되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계속 변화하면서 우리한테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주어지는 그런 것으로서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지더라. 그리고 세계가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지는 데는 우리의 지평이라는 게 우리가 역사에서 만들어 놓은 역사를 통해서 거쳐 많은 사람들이 형성해 놓은 어떤 관점들, 선입견들, 그 패러다임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중요한 작용을 하더라. 그게 바로 해겔이 정신 개념이라는 걸 가지고서 말하려고 했던 핵심이더라. 라는 거고 그걸 처음 주장한 게 이 피핀의 해겔의 관념론이라는 책인 거죠. 이 책이 1989년에 나왔고 그래서 1990년대 이후부터 이 비형이상학적 해겔 해석이라는 게 영미권에서 아주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해겔을 그 컨템포러리하게 만들었다. 현대적인 철학자로 만들었다. 그래서 해겔을 단순히 해겔 연구에서만 이렇게 새롭게 어떤 혁신을 일으킨 게 아니라 해겔을 가지고서 어떤 분석 철학의 분석 철학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해겔을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문제들까지도 결과적으로 피핀이 나아가게 만들었더라라는 거고 그래서 피핀이 강조한 게 이런 거거든요. 해겔의 정신 개념이란 건 뭐냐? 우리의 사회적 역사적 조건이다. 해겔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어떤 띵들이 아니다. 세계 속에 있는 어떤 사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계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서 받아들여지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거죠. 세계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을 해명하려고 했던 게 해겔이다. 저기 어떤 뭐 신적인 정신이 있는데 그 신적인 정신에 대해서 나는 절대치가 있으니까 나는 그걸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어. 칸트는 우리가 그 신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다고 구분해놨지만 나는 말할 수 있어. 이게 해겔의 주장이 아니라 피핀이 말하는 건 뭐냐면 해겔의 정신이라는 건 사회적 역사적 조건이고 그 조건 속에서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매 시대마다 다른 방식으로 주어지더라. 그래서 똑같은 안중근 의사도 우리 한국인의 한국인의 정신을 가진 우리 민족에게는 이렇게 주어지지만 그 독립운동가로서 아주 우리가 그 잊지 말아야 될 그런 독립투사로서 주어지지만 일본의 일본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테러리스트로 주어지더라. 이런 게 차이가 있더라. 세계라는 게 매 순간 다르게, 매 시대마다 다르게, 매 사람들마다 어떤 우리의 사회적 역사적 조건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주어지더라. 이게 해겔이 했던 얘기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죠. 테일러의 해겔과 피핀의 해겔이 구분된다. 테일러는 형이상학적 해겔이고 피핀은 비형이상학적 해겔이다. 그리고 테일러한테서는 해겔이 어떤 세계의 고정된 속성을 탐구하려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졌는데 저기 어떤 신적 지성이 있고 이 신적 지성에 대해서 내가 이러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이런 고정된 속성에 대해서 탐구하는 사람으로 여겨졌는데 피핀은 그게 아니다. 세계에 대한 이해 가능성의 조건,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대상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더라. 마치 칸트가 우리의 안경을 통해 가지고 세계가 다르게 주어지더라고 했던 것처럼 해겔은 그 안경이라는 게 바로 우리의 사회적 역사적 조건이다. 우리가 사회적 역사적 조건이라는 안경을 쓰고 있을 때에만 세계라는 게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더라. 요걸 얘기하는 게 해겔이었더라. 그래서 형이상학적 해겔 해석에서는 정신을 어떤 우주적 실체로 봤지만 피핀의 비형이상학적 해겔 해석에서는 정신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만들어 온 그런 어떤 민족 정신이다. 말 그대로. 실제로 해겔이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정신이라는 거는 우리의 예술, 종교, 철학 속에서 표현된다고 하는데 예술, 종교, 철학이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형성해온 어떤 문화잖아요. 그 문화 속에서 세계를 보고 있더라. 이게 해겔의 주장이더라. 그러다 보니까 피핀의 해겔 해석에서는 이것도 대비가 되거든요. 바깥의 대상이 우리한테 있는 그대로 그 자체로 감각 자료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감각 소열하는 게 해겔은 거부한다. 이런 걸 피핀이 주장하거든요. 칸트 같은 경우에는 직관하고 개념의 이분법을 나와가지고 직관하고 개념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한 다음에 바깥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소열하는 게 우리를 촉발하고 그 촉발된 이후에 그 소열가 개념화가 이루어져서 우리한테 어떤 경험, 인식, 지식으로 형성된다라고 봤는데 그래서 바깥으로부터 주어지는 촉발하는 어떤 소여와
그다음에 개념화하는 범주들을 이분법적으로 딱 구분을 했는데 그렇게 구분해 놓고 보니까 칸트의 그 사유와 존재, 현상계와 예지계, 그다음에 정신과 자연 이런 이분법이 생기더라. 자연과 자유 이런 이분법이 생기더라. 근데 이런 이분법을 없애기 위해서는 애초에 이 소열 개념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비형이상학적 해결 해석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논제인 거죠. 그리고 이 소열 개념을 비판한다는 점에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셀라스의 소유의 신화 비판하고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셀라스 같은 분석 철학자들이 비판하는 게 딱 이 바깥의 대상이 우리한테 있는 그대로 감각 자료로 직접 주어진다. 요걸 거부한 게 셀라스 같은 분석 철학자들의 주장이었는데 바로 헤겔이 그걸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석 철학과 헤겔이 맞물릴 수 있는 분석 철학 내부에서 헤겔이 논의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마련된 거죠. 그래서 피핀 같은 경우에는 헤겔의 경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냐? 경험이라는 건 소여가 아니다. 바깥으로부터 주어진 감각 자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형식이 형성되는 과정이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삶의 형식이라는 게 이런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게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 방식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문화인 거죠. 문화. 인간이 특정한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문화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이 문화, 이렇게 형성된 문화 속에서 세계라는 게 특정한 방식으로 주어지더라. 인간이 형성한 삶의 형식을 통해서 문화라는 게 형성이 되고 문화 속에서만 대상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세계라는 것은 어떤 장소인지가 해석이 되더라. 이게 헤겔이 하고 있는 얘기더라 라는 거고 이렇게 삶의 형식이 형성되고 이게 역사 속에서 계속 변화하는 과정 이게 바로 헤겔 철학이 보여주고자 하는 정신의 어떤 발전 과정 정신이라는 것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과정 이런 것이더라. 그래서 이 경험이라는 건 뭐냐? 언제나 사회적이고 역사적으로 매개가 되어 있더라. 우리는 항상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조건 속에서만 세상이란 걸 경험할 수 있게 되더라. 이게 헤겔이 주장하는 바이더라. 라는 거고. 그리고 럼스텐이 여기서 그 삶의 형식이라는 것, form of life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 이 삶의 형식이 비트겐슈타인의 개념이거든요. 비트겐슈타인이 강조했던 게 또 우리는 항상 특정한 삶의 형식 속에서 대상을 이해하더라는 걸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연구들을 보면은 셀라스와 헤겔, 그 다음에 비트겐슈타인과 헤겔 그렇게 연결시키려는 그런 논의들이 있고 사실 우리가 나중에 세미나에서 보게 될 브랜덤이나 맥도웰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 비트겐슈타인과 셀라스의 직계 어떤 정통 계승자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헤겔 안에서 강조되는 게 상호 주관성의 문제더라. 문화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사회 속에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합의하고 상호 주관적으로 합의하면서 서로 만들어 온 그런 산물들이기 때문에 상호 주관성이라는 것이 헤겔 안에서 굉장히 강조가 되는 주제더라. 여기 처음 나온 건 그런 거죠. 근대에 이르러가지고 우리가 규범이라는 게 아니, 예전처럼 뭐 고대나 중세처럼 어떤 신적인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플라톤적인 어떤 보편자들 저기 어떤 형상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객관적인 우리의 사회적 규범들을 근거지어줄 토대로서의 형상이라는 거 저 하늘 어딘가에 있어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도 없게 되면서 이런 모든 권위들이 무너졌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문화적인 것들, 문화적인 규범들, 질서들, 권위들이라는 게 계속 변화한다는 게 근대 철학이 발견한 어떤 통찰인데 그렇게 변화하는 문화적인 권위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그 변화하는 문화적인 권위, 규범, 질서라는 것을 여전히 우리한테 객관적인 것으로,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났고 헤겔은 바로 그런 문제들에 대답을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계속 역사 속에서 규범, 질서, 권위라는 건 변화하는데 그러면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규범이라는 건 없어야 되고 이 변화하는 규범들, 질서라는 것들은 우리한테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객관적이지도 않고 딱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이유도 없고 어떤 신적인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어떻게 이런 규범들을 우리 삶에서 가장 밑바탕에 받아들이고서 세상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들이 생겨나게 되고 바로 헤겔은 그런 의문에 답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상호중환성이라는 걸 강조한 철학자다 라는 거고 그게 이제 럼스텐의 주장에 따르면은 일륜성이라는 것과 시민사회라는 데서 나타난 거다. 헤겔이 왜 일륜이라는 걸 강조했고 시민사회라는 걸 강조했냐? 우리의 규범이라는 게 저 하늘 어딘가에 마치 신이 있어가지고 신이 어떤 돌판 위에다가 모세한테 이제 10계명을 내려두듯이 뭐 제1계명 살인하지 말라가 제1계명이 아니죠. 그 6번째 계명인데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내려준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상호주관적인 토론의 과정 속에서 이런 모든 그 규범이나 질서나 권위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고 이렇게 형성된 규범, 질서, 권위가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권위, 우리 자신이 사회 속에서 상호주관적으로 토론하면서 만들어낸 권위이고 그 권위가 다시 우리를
지배하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 상태가 바로 헤겔이 주장하는 인륜성의 상태인 거고, 이런 게 이루어지는 공간이 헤겔이 얘기하는 시민사회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투표를 하고 어떤 정부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걸 가지고서 기존의 규범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어떤 지도자를 뽑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상호주관적인 과정들이고, 그게 어떤 신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사회 속에 있는 각각의 사람들이 서로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이렇게 상호주관적인 활동들을 하면서 문화라는 게 형성이 되고, 이렇게 형성된 문화 속에서 세계라는 게 우리한테 특정한 방식으로 경험되게 된다. 그게 바로 시민사회 안에서 인륜성이라는 것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으로 진화된 이성이라는 걸 헤겔이 강조를 했고, 그게 헤겔 법철학의 인륜성 시민사회 개념에서 나타난다 한 거고, 그리고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핑카드와 브랜덤인 거죠. 규범이라는 게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수정하는 그런 성격을 지니더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토의를 통해서 가능하더라. 우리가 토의를 통해 가지고 이전 규범들을 문제 삼고 토의 상황에서 이걸 주제화시킨 다음에 비판하고 다시 반론을 제기하고 하는, 브랜덤 용어로 말하면 이유를 제시하고 요구하는 놀이라고 하거든요. 아이고, 갑자기 말이 너무. 이유를 제시하고 요구하는 놀이라고 하는데, 그 놀이 속에서 규범이라는 걸 계속 변화시켜 가더라. 라는 게 이 두 사람의 주장이고, 그 두 사람은 그런 방식으로 헤겔의 어떤 정신의 발전 과정이라는 걸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핑카드와 브랜덤이 보기에는 헤겔이 얘기하는 부정적인 것의 운동, 뭐 변증법 이런 것들은 기존 규범의 결함에 대한 어떤 인정을 통해 일어난다. 기존 규범이 잘못되어 있다. 기존 정치가 뭔가 잘못되어 있네. 기존 어떤 법이 잘못되어 있네. 기존 지도자가 뭔가 잘못되어 있네. 그러면서 비판을 제기하고 다시 재반박을 하고 다시 또 재비판을 제기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규범이라는 게 계속 변화하는데, 이걸 헤겔이 보여주려고 했더라. 정신 개념으로 보여주려고 했더라. 라는 거고. 근데 이제 럼스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핑카드와 브랜덤의 해석은 조금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핑카드와 브랜덤은 너무 토의라는 상황 속으로 다 헤겔을 환원시키려고 했다라고 비판하는데, 그러면서 피핀을 또 제시를 하죠. 피핀 같은 경우에는 토의만으로 헤겔을 다 환원시키려고 하진 않았다. 피핀은 그 핑카드와 브랜덤과 유사한 면이 많긴 하지만, 규범이라는 것의 변화를 설명할 때 우리가 언제나 회고적으로 이걸 우리가 다 이걸 토의 상황에서 다 기존 규범이란 걸 다 전부 다 주제화 시켜가지고 전부 다 비판적으로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이런 식의 일들이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걸 피피는 좀 더 강조를 했다는 점에서, 럼스텐은 핑카드와 브랜덤하고 피핀을 좀 대립시키고, 그러면서 피핀의 해결 해석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저희가 자세하게까지는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좀 더 그 관심 있으신 분 이 부분을 좀 읽어보면 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셋 다 비슷하게 해결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피핀이 좀 더 우리가 주제화할 수 없고 우리가 다 토론 상황에서 전부 다 꺼낼 수 없는 그런 규범의 측면들을 강조를 했다. 그래서 강제 규범 원칙이라는 걸 유의미하게 만들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회고적인 반성적 관점을 요구한다 하는 거고, 여기서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여기서 등장하는 내용이 이제 이유의 논리적 공간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어디 있지? 네, The Space of Reasons, 이유의 논리적 공간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사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셀러스가 얘기했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헤겔의 개념, 헤겔이 정신현상학에서도 그렇고 논리의학에서도 그 존재론, 본질론, 개념론이라고 해가지고 개념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우리가 개념 속에서 세상을 파악하고 있다는 게 헤겔의 핵심적인 주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비형이상학적 헤겔 해석자들은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셀라스의 이유의 논리적 공간을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이유의 논리적 공간 속에서 세상을 파악하고 있다라는 게, 헤겔이 바로 개념 속에서 세상을 파악하고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개념에 매개되어 있다라고 할 때 그 주장이 바로 셀라스가 했던 이 주장이다. 그리고 이 주장이 뭐냐? 사회적, 역사적으로 우리가 세상이 매개되어 있다. 우리는 항상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조건 속에서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유의 논리적 공간일 때 이유라는 게 나오는 게 그래요. 이게 셀라스가 주장한 게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인식은 추론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 내 앞에는 휴대폰이 있어라고 휴대폰을 직접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직접 지각이 아니라는 게 셀라스의 주장이거든요. 뭐냐면, 내가 휴대폰이 여기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 시력은 정상적이야. 나는 그리고 정상적인 인식 조건 하에 있어.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내가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 광원은 정상적인 광원이고, 내 시력은 나쁜 시력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나는 지금 환상에 빠져 있지 않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전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전제들로부터 결론을 도출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휴대폰은 실제 휴대폰이고,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휴대폰에 대한 믿음은 틀리지 않았어라는 추론을 도출해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특정한 이유로부터 다른 결론들을 도출해낸다는 점에서 이유들의 공간 속에 있다. 세계라는 것은 언제나
전제와 결론 속에서 이유들을 가지고서 특정한 이유에서 다른 결론을 도출해내고 그 다른 결론을 이유로 삼아가지고 또 다른 결론을 도출해내는 이런 작업을 우리가 항상 수행하면서 세계를 파악하고 있다는 게 셀라스의 이유의 논리적 공간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게 바로 헤겔의 개념이라는 개념이 주장하고 있는 바다. 그리고 럼스텐이 또 헤겔하고 포스트 구조주의를 연관시키죠. 포스트 구조주의랑 저는 이 용어를 별로 좋아하진 않긴 하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유럽 철학에서 나오는 뭐 데리다, 들레즈, 알티세르, 푸코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 헤겔하고 연관이 있을 수 있다. 럼스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맥도의 브랜덤의 헤겔 해석이 너무 헤겔을 토의적 실천 속에 그 우리가 토의 속에서 개념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이 주장 속에 다 가둬놓은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포스트 구조주의, 유럽 철학에서 얘기하는 어떤 타자적인 요소들, 우리 개념의 타자들, 개념 속으로 환원되지 않는 이질적인 타자라는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개념에 충격을 줘가지고 우리 개념적 질서, 우리의 문화적 주범들, 우리의 사회적인 조건들을 계속 변화시킨다. 그런 경험의 이걸 이질성이라고 그 헤테로지니티를 이질성이라고 번역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이질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런 포스트 구조주의의 논의가 헤겔하고 연관될 수가 있다. 그래서 개념적 헤겔 독해, 기존의 영미권에서 이루어진 그 영미권 분석 철학 내부에서 이루어진 개념적 독해에 대한 어떤 보완책으로서 이게 강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포스트 구조주의가 헤겔에 대한 비영리적 해석의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럼스텐의 주장이었죠.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해온 내용이고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헤겔에 대한 전체적인 배경 설명 그리고 저희가 오늘 본 럼스텐의 논문에 대한 전체적인 개괄적인 설명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말을 굉장히 빨리 하고 이게 또 쉬운 내용은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을지가 조금 의문스럽거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이거는 뭐 이게 저희 주제는 아니지만 네, 이게 이제 뭐 촉발한다는 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어떤 우리가 인과적 질서의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네, 이제 촉발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추론됐다. 그게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인과적 질서라고 부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칸트가 물론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칸트 입장을 전적으로 옹호하시는 분들이 야코비의 이런 논증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촉발한다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약간 제가 봤을 때 약간 일상적 용법에서 이거를 인과적 용어를 쓰니까 인과성은 범주의 하나인데 사물 자체가 그 인과성 범주를 야기하는 건데 이게 말이 되냐? 이거는 모순이다. 네, 저는 그러니까 과연 칸트 입장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그 비판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촉발 뭐 예를 들어서 한 전제가 다른 전제를 이제 결론을 촉발한다. 뭐 그게 잘못 쓴 용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것 같지 않거든요. 이제 똑같은 인과적 질서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지 제가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이건 사실은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하기 조금 힘들지만 사실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그 야코비의 이런 칸트 비판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거든요. 하나는 야코비가 정말 칸트를 제대로 해석했냐, 야코비뿐만 아니라 슐체나 뭐 이런 피이테 같은 이후 사람들이 칸트를 제대로 해석했냐, 요거를 지적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여전히 칸트의 입장에서 우리의 개념적 질서 너머에, 현상계 너머에 뭔가가 있어야지. 비개념적인 어떤 대상이 있어가지고 그게 우리한테 뭔가를 줘야지라고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칸트를 옹호하는 입장도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을 럼스텐 이 논문에서 럼스텐이 약간 그런 입장에 가까운 사람이긴 해요. 물론 럼스텐은 칸트를 옹호를 하진 않지만 헤겔을 약간 그런 식으로 개념 바깥에 있는 토의적 영역 바깥에 있는 어떤 대상으로부터 우리한테 뭔가가 소여가 주어진다는 입장으로 좀 읽으려고 하는 사람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칸트를 또 옹호하려는 입장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세미나에서 다룰 내용이지만 맥도웰 같은 사람이 또 있거든요. 맥도웰 같은 사람들은 그 경험이라는 걸 해결적인 방식으로 다르게 해석해서 이 두 가지 바깥에서부터 우리에게 뭔가가 바깥에서부터 대상이 우리를 촉발한다는 그 주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현상계 내부의 영역에서 사유하고 경험하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요 주장을 화해시키려고 하는 입장인데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논의가 구분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이제 아마 세미나를 좀 더 진행하다 보면은 더 잘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질문 하나 좀 해도 될까요? 네네. 아까 셀라스의 그 이유의 논리적인 공간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네. 이제
셀라스가 제시했던 내용이 이런 직접 지각으로 이제 우리가 뭔가 경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뭔가 소요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지만 그것이 어떤 함축되어 있는 전제들이라든지 혹은 추론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지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해결의 개념과 연결을 짓는 그 지점이 되게 되게 놀라웠거든요. 그러니까 네, 며칠 전에 이제 그 동시원장 앞부분을 좀 보다가 네, 그 감각적 확신의 이제 이것의 문제를 이제 해결이 비판하는 지점이 있었는데, 네, 네, 네. 거기서 이제 뭐 지금이라든지 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 하나의 보편자로서 드러나.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피핀이나 핑카드가 이제 셀라스의 이거 그 셀라스의 그 이제 논의와 네. 해결의 개념을 연관시키는데 혹시 좀 더 세부적으로 논의되는 지점이 있나요? 어, 이미 이거를 좀 마련하기 위한 근거를. 네, 근데, 그쵸. 좋은, 최희창 선생님 맞으시죠? 네네. 네, 이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 정신현학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논의가 감각적 확실성이잖아요. 그리고 감각적 확실성에서 논의가 되는 게, 우리가 대상을 감각 자료로, 경험주의자들은 감각 자료가 우리한테 직접 주어져가지고, 이걸 우리가 직접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항상 지금 여기라는 어떤 보편자의 매개가 된 상태로 감각 세계를 경험하더라. 경험이라는 게 항상 보편자의 매개가 되어 있더라. 이걸 주장한 내용이잖아요. 실제로 그 부분을 그 분석적 해결주의자들이 많이 주목을 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브랜덤도 그렇고 그 부분을 가지고서 해결하고 맥도웰을 연결시키는 논의도 많고 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분석적 해결주의, 그러니까 비형이상학적 해결 해석 말고 그 비형이상학적 해결을 분석 철학에 적용하려고 하는 분석적 해결주의의 해결 해석은 사실은 여러 가지 좀 틈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해결 전문 연구자가 아니라 해결의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분석 철학에서 그거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주 정교하게 막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해결의 개념을 가지고서 뭐 그 텍스트를 독법을 해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기보다는 해결이 얘기하는 아이디어가 지금 이런 아이디어 같다.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라면은 해결이 이런 함축이 있을 수 있겠다. 되게 느슨하게 제시를 하는 거라서 사실은 정확하게 이렇게 독해를 하긴 좀 쉽지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제가 아까 그 인용했던 폴 레딩이 스탠포드 그 인사이클로피디아에서 소개하는 거 보면 분석적 해결주의는 아직도 좀 갈 길이 멀다. 해결 해석에서는 갈 길이 멀다라고 하는데, 제가 좀 더 하나 추천드리는 논문은 뭐냐면은 저희 국내 논문 중에 이게 있어요. 이게 그 김주용 씨라는 제 철학과 후배분이 쓴 거거든요. 이게 감각적 확실성과 지표적 표현의 문제라는 건데, 이 후배분이 그 저는 해결 전공이 아니지만 이 후배분은 해결 전공이에요. 그리고 이 분은 셀라스라든지 브랜덤이라든지 맥도웰을 되게 열심히 읽은 분이기도 해서 딱 지금 최희창 선생님이 말한 그 부분을 가지고서 아주 꼼꼼하게 분석 철학 관점에서 꼼꼼하게 해석한 논문인데 한번 이걸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결의 개념을 셀라스랑 적용시키는 부분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 세미나에서 다루려고 하는 논문에서는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걸 좀 더 뒤에 가서 읽어봐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다른, 이거는 좀 약간 이제 이 세미나의 의의를 제가 약간 이게 의의를 의심하는 그런 질문이 있어가지고 제가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네,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네. 물론 저는 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분석적 해결주의의 그 아이디어가 이제 그러니까 물론 해겔에서 이제 따오기도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해겔의 일부분 그러니까 해겔의 그 통찰 중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가져오고 그런 식으로 따온 거잖아요. 저는 제가 비트겐슈타인이나 해겔 같은 거장들을 그렇게 활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물론 그게 되게 통찰력 있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게 비트겐슈타인이나 해겔이라는 아주 예쁜 포장지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좀 더 멋지게 꾸미는 역할이지. 맞아요. 그러니까 해겔이나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이름을 가려도 본인들이 원하는 주장이나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러면 상품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네, 이제 잘 팔리는 비트겐슈타인 해겔 봐라 비트겐슈타인도 이런 우리랑 똑같은 말을 했었고 봐라 해겔도 우리랑 똑같은 말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무시할 만한 사람들 아니다 결국 그런 식으로
포장의 느낌으로 그렇게 사용되는 게 아니냐.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물론 이렇게 말하면 너무한 약간 무리한 주장일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누군가 그렇게 공격을 하고, 굳이 해겔의 이름을 왜 빌릴 필요가 뭐가 있냐. 해겔에 대한 정합적 해석에서 기인한 것도 아니고, 해겔에 대한 어쩜 파편적 통찰에서 얻었을 뿐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지 제가 항상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저도 처음에 세미나 시작하면서 말했지만 저는 해겔 전문 연구자가 아니에요. 저는 해겔 전문 연구자가 아니고 해겔을 바깥에서 보는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도 딱 그 관점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냥 여기에서 굳이 우리가 옛날 책들을 읽어가면서 옛날 책들을 새롭게 독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문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제 3가지 정도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3가지 정도로. 첫 번째는 아주 기본적인 입장에서 여전히 해겔이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긴 있거든요. 많거든요. 있긴 있거든요가 아니고 많거든요. 해겔 가지고 지금 반복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데, 해겔이 이게 저희 해겔 전공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서강대에서 대학원 다닐 때 해겔 전공하신 김옥경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 가끔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요즘에 취업이 잘 안 된다고, 취업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취업을 많이 시키고 일자리를 많이 마련하기 위해선 철학자를 길러야 된다. 칸트, 해겔 가지고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여전히 해겔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고,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시해 줄 수 있고, 적어도 하나의 논쟁점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분석적으로 해겔을 읽는 방식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거죠. 분석적 해결주의가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고 이게 해결에 대한 부분적인 해석밖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해겔 전문 연구자들이 보기에는 해겔 안에는 분석적 해결주의가 아직 파헤치지 못한 여러 가지 풍요로운 통찰들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더 발굴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석적 해결주의는 해겔의 하나의 측면만을 파헤쳤지만 그 하나의 측면도 물론 가치가 있는데, 그 해겔이 그 측면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수많은 측면들을 주장했다면은,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로 조화롭게 엮어가지고 체계로 제시를 했다면은, 우리가 다른 측면들까지도 같이 볼 때에 그래야 철학적으로 더 풍요로운 그 논의들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해겔을 여전히 파헤쳐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여기서 어떤 통찰력 있는 것들이 그려낼 수 있지 않느냐라는 두 번째 이유가 있을 거고, 세 번째 이유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의 이름들을 끄집어내는 이유는 그렇게 끄집어낼 때에야 사실 논쟁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물론 최근의 철학자들, 중요한 철학자들 많이 있죠. 그리고 각각의 영역에서 각각의 의미가 있는 논의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철학자들이 많이 있긴 한데, 문제는 철학이 너무 세분화되고 너무 이제 전문화되면서 각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조금만 다른 분야로 넘어가게 되면 그 분야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퍼트남이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퍼트남이 뭘 지적하냐면, 과학 철학에서 논의되는 문제랑 수리 철학에서 논의되는 문제랑 형이상학에서 논의되는 문제 다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분야가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비슷한 말을 하고 비슷한 주장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게 엮이는지도 모를 뿐더러 한 사람 안에서 과학 철학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면서 인식론에서는 다르게 주장하는 이런 이상한 현상들도 나타난다라고 지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되냐?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견해는 뭐냐면은, 철학사의 거장들을 선택해가지고 그 거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입장을 명확하게 나누게 되면은 사실 그때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맥도웰이 하는 얘기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칸트가 하는 얘기는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칸트를 중심으로 너 칸트 알고 있지? 너가 아는 칸트 그런 내용이잖아. 맥도웰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거야 라고 하면서 설명이 들어가면은 훨씬 더 논의할 때 쉽게 빠르게 어떤 무엇이 핵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거장들을 인용하는 게 저는 중요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 답변 중에서 마지막 답변이 개인적으로 제일 이제 그러니까 제가 느꼈을 때 제일 저한테 설득력 있는 답변이라고 느꼈는데, 왜냐하면 1,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적으로 해겔 중심적으로 약간 해겔을 이렇게 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세 번째는 해겔을 연구자가 아니더라도 왜 굳이 사람들이 해겔을 굳이 지금 시대에 와서도 왜 해겔을 이름을 알아야 되고 왜 우리가 공통 기반에 있어야 되는지 설명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이 세미나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으니까 이제 아무도 불만을 안 가지지 않을까. 이제 저는 어쨌든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그 방금 그 해주신 그 물음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지금 그 그려주신 도표 밑에 보면은 피핀 밑으로 이제 점선이 그어져서 브랜던 맥도웰로 나아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피핀이나 핑카드가 해겔에 아니, 그러니까 해겔에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 피핀이 흔히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일종의 해결적인 정신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네, 그 모더니즘을 정초한 철학자 중에 한 명으로 꼽는 게 해겔, 그러니까 주목하는 게 해겔이라고 바라봤거든요. 네,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 피핀이나 핑카드가 해겔에 주목을 했다면은 네, 사실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러니까 브랜던 맥도웰도 그와 유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저번 세미나에서 들었던 바로는 이제 브랜덤이나 맥도웰이 일종의 표상주의를 비판하고 추론주의를 주장할 때 사실 그게 그냥 인간의 삶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어떤 일종의 철학적인 오리엔테이션 정도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네네, 알기로는 어쨌든 PP는 확실히 문화 비판적인 어떤 그런 오리엔테이션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까지도 좀 그 분석적 해결주의라는 사조가 계승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했었어요. 그것도 되게 재밌는 질문인 것 같네요. 그 브랜던 맥도웰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제가 사실 피핀을 잘 몰라요. 저는 피핀을 조그만한 논문들로만 읽었기 때문에 피핀이 전체적으로 뭐라고 하는지는 사실 조금 잘 모르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브랜던 맥도웰도 근대성의 문제는 주목을 하는 철학자들이긴 해요. 특히 브랜덤 같은 경우에는 근대 철학의 핵심이 표상주의 철학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표상주의를 비판하는 게 결국에는 근대 철학 전반을 비판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브랜덤이 물론 거기까지 나아가진 않지만 표상주의 비판을 통해서 근대가 이뤄놓은 여러 가지 단순히 어떤 인식론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윤리학적이고 뭐 여러 가지 미학적인 그런 문제들까지도 다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대를 비판하는 경향도 있고, 맥도웰도 비슷한 주장을 하거든요. 마인드 앤 월드에서 보면은 자기가 치료하고자 하는 거는 근대 이후로 발생한 어떤 특별한 철학적 문제이다. 근대 이전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다. 어떤 문제냐? 세상을 다 과학주의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자기가 치료하고자 하는 문제이다라고 지적을 하거든요. 그걸 뭐 그 노골적 자연주의라고도 하긴 하는데, 네, 그런 점에서 둘 다 근대라는 어떤 시대에 대한 문화 비판의 측면들이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그거를 이제 다른 어떤 유럽 철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피핀 같은 사람들처럼 그거를 모든 영역에, 모든 철학적인 영역이라든지 비평적인 영역에 적용시키지 않았을 뿐이지, 근대라는 어떤 시대에 대한 문제의식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지금 그 도표에서 그 폴 가이어를 형사학적 해결에 위치시켜 두셨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다음 주에 읽게 된 그 Soul of Being이라는 논문에서 이제 보이는 가이어의 모습인 건가요? 네, 그쵸. 제가 미리 그 논문들을 읽어봤는데, 가이어를 사실 형이상학적 해결주의자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가이어는 칸트 연구자지 해결 연구자가 아니니까요. 근데 다만 그 논문에서 가이어가 칸트랑 해결을 대조시키고 있는 방식이 제가 보기에는 형이상학적 해결이라고 해도 무방하다라고 봐서 여기를 위치시켰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꾸 계속 지금 말하는 것 같아서. 아니요, 계속 말해주세요. 계속. 그,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럼스덴 통찰을 해서 네. 코스트 구조, 저도 이 말 좀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너무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너무 약간 도식적인 구분인 것 같아서 네네. 이게 안 좋아하는데, 최근에 이제 아직 학부생이라서 이제 학부 수업을 이제 듣는 중인데, 이제 뭐 라칸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들레즈에 관련해서 이제 따로 스터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네네. 보면 들레즈를 보면 볼수록 약간 해겔이랑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네. 참 놀라운 거는 들레즈는 해겔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을 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쵸, 그쵸. 철학사에서 배제되었던 뭐 이제 다른 철학자들을 호명하면서 뭐 해겔의 어떤 이런 차이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정성에만 너무 집중해 있다라고 이제 네. 지적을 하는 지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되게 많은 지평에서 공유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존재의 이르면 또 물론 해결에게 이제 뭐 이제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아니 혹은 뭐 차이라든지 생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제 논의가 공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계속 의문이 들었던 게 약간 이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결에 대한 이런 어떤
그러니까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이러한 관감이라는 게 네, 정확하게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됐을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해결을 마음에 안 들어서 비판을 전개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그 약간 뭐 물증은 없지만 개인적인 심증으로 떠올려 보면 어떤 그 실존주의자들의 해결 해석을 문제 삼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사르트르의 어떤 이런 타자론이라든 이런 것들 보면은 그지 지금 해결 철학에서도 많이 많은 걸 이제 차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뭔가 어떤 타자를 계속 어떤 사물로 격화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사르트르에게서 이제 알게 모르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그 시선, 이거는 이제 사실 네, 영미권을 벗어나 있는 문제긴 하지만 왜 이 대륙권에서 이제 해결에 대한 혐오는 계속 자라났었을까? 어, 어떤 특정한 시점에 있어서 좀 갑자기 좀 보통은 그러니까 또 되게 재밌는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서강대에서 철학 공부할 때 서동욱 교수님이 강의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그 현대 철학의 사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셨죠. 하나는 이제 긍정성의 철학이 있고 다른 하나는 부정성의 철학이 있다. 긍정성의 철학이 뭐냐? 거기는 리체, 스피노자부터 시작해서 스피노자, 리체, 그다음에 베르그송, 들레즈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고 부정성의 철학에는 이제 헤겔주의자들, 헤겔, 뭐 하이데거, 뭐 레비나스, 데리다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간다라고 하셨는데 그 구분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둘 다 사실 공유하는 점이 상당히 많아요. 둘 다 현대 철학이잖아요. 둘 다 뭘 주장하냐면은 고정된 어떤 실제라는 게 없다. 고정된 실제는 없고 형이상학이라는 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전통적인 형이상, 세상이 뭐 어떻게 고정된 어떤 구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구조를 있는 그대로 표상할 수 있고 표상이라는 말이 그거거든요. 바깥에서 주어지는 바깥에 있는 대상을 내 머릿속에 있는 그대로 그려내가지고 요것과 요 머릿속에 있는 그림과 바깥에 있는 대상이 실제로 일치할 때 그때 이제 표상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그런 표상이라든지 대응이라든지 그리고 표상과 대응 개념에 근거한 고정된 실제 그 완벽한 형이상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점에서는 둘 다 일치를 해요. 긍정성의 철학 스피노자주의와 부정성의 철학 헤겔주의가 다 일치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세계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우리의 인식이 끊임없이 바뀜에 따라서 세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른 방식으로 주어진다. 다 일치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 주장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인데 헤겔주의자들은 개념의 운동으로 그걸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특정한 문화적 지평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문화적 지평 속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계가 변화하는 거는 우리의 문화적 지평이 새롭게 부정되고 형성되고 부정되고 형성되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설명이 되는데 긍정성의 철학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적어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 문화적 지평 속에 우리가 항상 매개되어 있다는 걸 거부한 입장이거든요. 우리가 특정한 개념에 들어가지 않고서도 있는 그대로의 차이 자체로서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고 그 차이 자체로서의 세계에 근거해가지고 우리의 기존의 규범이나 법이나 이런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들레즈 같은 사람들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네. 네, 말씀하시면 될 것. 네, 그러니까 그 포스트 구조주의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해겔과 간 결정적인 차이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어쨌든 해겔은 결국에는 모든 삶의 그 궁극점에는, 정점에는 철학이 있다라고 주장했던 점일 텐데, 아마 포스트 구조주의들은 절대 그걸 인정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점에 큰 차이가 있을 것 같네요. 아마 네네. 롬스텐의 논문에서도, 그러니까 경험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질적인 경험을 끌어와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롬스텐이 주장하는 그 포인트도 아마 바로 거기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모든 삶의 끝에는 철학이 있다. 그쵸. 근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또 해석해야 되느냐도 중요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말하지만 저는 해겔 전문 연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겔이 말하는 그 모든 삶의 끝에 철학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게 정말 어떤 우리가 세계에 대한 완결된 지식으로서 객관적인 지식으로서 어떤 학문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인가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게 만약에 비경인학적 해결을 얘기하는 사람들처럼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건 어떤 의미가 되어야 될까? 조금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네요. 네, 동의합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혹시 하나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네. 저는 지금 철학 전공생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지금 질문 드린 건데
칸트가 가진 이분법적 그 대립 구도가 네네. 완전 그냥 제가 제가 약간 용어적으로 좀 틀리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굳이 그런 이분법적인 거를 그 도입을 거부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해결 그런 내러티브가 되게 관점을 말해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종의 맥락. 그러면서 그냥 각자의 맥락들을 더 밝혀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칸트보다는. 근데 그런 맥락들이 이제 들을 또 상대적으로 이제 각각을 다 종합해서 바라보기 위해서는 뭐 이분법적인 구도가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뭐 네. 프레게의 뜻과 지지체 이론 이런 거 보면 이제 지지체를 기준에 두고 여러 뜻이 이제 적용되는 방식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걸 해명하듯이 이제 칸트 이분법도 그런 식으로 일종의 두고 또 활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것도 사실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사실 칸트를 해석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두 세계 이론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두 관점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초창기의 칸트 해석들, 그러니까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이 나온 직후에 이루어진 뭐 라인홀트라든지 슐츠라든지 야코비 같은 사람들에 의한, 그리고 헤겔까지 이어지는 칸트 해석은 두 세계 이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칸트는 세계 자체를 이분법적으로 나눴다. 그래서 현상계와 예지계가 완전히 분리된 어떤 세계다라고 한 게 이제 두 세계 이론인데, 이걸 말고도 두 관점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두 가지 분리된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은 세계를 우리 일상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은 뭐 과학적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두 관점 이론인데, 두 관점 이론으로 따지면 사실은 헤겔 이런 뭐 야코비라든지 이런 헤겔의 칸트 비판이 앞으로 나오겠지만 칸트한테 적용될 수 있을지가 조금 애매하긴 해요. 예, 확실히. 그리고 두 관점 이론으로 칸트를 바라보게 되면 칸트랑 헤겔 사이의 그 차이도 흐릿해지기 때문에 많이 흐릿해지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아주 교과서적인 방식으로 칸트를 비판하는 거는 더 이상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오늘 했던 거는 가장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교과서적이고 가장 단순하고 그냥 모든 가지를 다 쳐내는 칸트는 그냥 두 세계 이론이다라고 자명하게 전제를 하고 간 부분인데, 근데 말씀하신 내용처럼 그렇게 충분히 비판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말하면 될까요? 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크게 해주시면. 네. 분석적 해결주의 같은 경우 네. 분석 철학의 고유한 문제? 분석 철학의 문제들을 해결의 아이디어에서 빌려와서 해결한다고 했는데, 네네. 분석 철학의 문제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분석 철학을 생각하기로는 일종의 태도라고 생각을 평소에 해와서 어떤 문제들이 있나? 라고 했을 때 제 머릿속에 당장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오히려 언어 철학의 문제들이랑 맥락을 같이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뭐 분석 철학에 고정된 문제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분석 철학 안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들을 해결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해결주의의 주장이죠. 그러니까 소리가 두 번 울리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그런 거죠. 분석 철학 초창기에는 지시 이론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세계를 지시한다. 말하자면 언어라는 게 세계를 지시하고 세계에 그대로 대응한다라는 그 아이디어가 분석 철학 초창기에 있었는데, 근데 오늘날 분석 철학에서는 그 아이디어를 비판하면서 해결을 가져오는 경향도 있고, 그거 외에도 뭐 다른 윤리학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사실 뭐 공동체주의 같은 이런 윤리적이고 정치 철학적인 문제들도 해결 관점에서 또 해설하려는 입장도 있죠. 사실 테일러가 딱 그런 입장이기도 하고, 해결의 사회 철학, 정치 철학, 행위 이론 이런 것들을 오늘날 분석 철학에서 다뤄지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의 정치 철학의 문제들을 적용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근데 아까 질문과 관련해서 다시 말하면은 분석 철학만의 고유한 문제는 당연히 없는 거죠. 당연히 없는 거고, 다만 분석 철학 안에서 다루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의 아이디어를 도입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문제가 뭐냐?
초창기 분석 철학에서 어떤 지시이론 같은 문제들, 지시이론, 뭐 표상주의 이런 문제들, 의미론의 문제들, 그리고 이런 의미론의 문제들로부터 다른 파생되는 다른 여러 가지 뭐 윤리학, 정치철학, 미학, 뭐 이런 사회철학 이런 문제들까지도 해겔의 아이디어를 도입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 그 질문 좀 할 수 있을까요? 네네. 아, 그 야코비가 그 칸트 철학에 대해서 비판한 그 촉발 같은 거, 뭐 소요의 신화 같은 걸로 뭔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네. 뭔가 야코비가 비판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제 해결 지금 비형이사학적 해결이라거나 수정된 형이사학적 해결이 주는 그런 해결법, 뭔가 해결책 같은 거를 어떻게 제가 지금 설명을 하신 건지, 제가 아니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건지, 그 해결책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보충적인 설명을 아, 원합니다. 그것도 되게 좋은 지적이네요. 제가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했죠. 안 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저희 세미나 안에서 나오게 될 부분은 어디 부분이냐면, 맥도웰이 다뤄지는 개념의 무속박성, 그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나올 거고, 오늘 한 내용하고 관련해서는 이런 거거든요. 해겔은 사물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사물 자체가 바깥에 놓여 있다는 생각을 거부를 하는 거죠. 고정된, 아까 그 럼스텐의 표현대로라면, 고정되고 통일된 실제라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바깥으로부터 뭔가가 우리를 촉발해야 된다. 그 생각 자체가 허구라고 보는 거죠. 오히려 존재하는 실제는 뭐냐? 실제라는 거는 내 문화적 조건 속에서 주어지는 것만 실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겔은 이런 이분법에 빠질 이유가 없는 거죠, 애초에. 그러니까 바깥의 사물 자체가 우리를 촉발한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개념 안에서, 우리의 문화적 질서 안에서 언제나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선입견을 가지고, 내가 내 문화적 질서를 가지고서 보고 있는 요 대상이 실제인 거지, 바깥에 이 대상 외에 다른 실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딜레마에 빠질 필요가 없는 거고, 딜레마의 첫 번째 축에 빠질 필요가 없는 거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인 거죠. 두 번째는 그 어떤 것이 어떤 것을 촉발한다라고 할 필요 자체가 없기 때문에, 현상이 현상을 촉발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우리의 주어진 문화적 조건이라는 게 계속 끊임없는 토의의 과정 속에서 변화한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게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사물 자체가 우리의 인식을 촉발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는 사물 자체라는 게 애초에 존재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언제나 우리의 문화적 질서 안에서 해석된 대상을 보고 있는 거고, 이 해석된 대상이라는 거는 토의 과정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토의를 통해서 계속 변해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애초에 무엇이 촉발하느냐라는 문제 자체에 빠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제를 거부함으로써 이 딜레마를 없애버리는 방식을 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포스트 칸티안이라고 해결이 불리는 거군요. 그 해결 입장에서는, 그 수정된 해결 입장에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칸트의 이 고민이라는 걸 그냥 무시해버리는 게 아니라, 칸트의 고민이 왜 잘못됐는지, 이 안에 왜 모순이 들어가 있는지를 끝까지 밀고 감으로써, 우리가 사물 자체라는 걸 가지고 상정했던 논의 안에 어떤 결함이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결함을 없애는 방식으로 논의를 새롭게 재정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포스트 칸티하는 거죠. 그냥 나는 알기 싫어, 칸트 무시해버릴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질문이 있다면, 아까 네. 지금 질문하고 답변해드린 건 해결이 됐는데, 그 상호주관성 같은 이야기 있잖아요. 아까 규범이라든가, 권이라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수정된 뭐라고 해야 돼, 비형이사학적 해결 입장에서 뭔가 더 강조되는 측면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지금 권위, 규범, 이런 10개명부터 쭉, 탑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게 아니라, 상호주관적으로 이렇게 생겨난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이건 기존 형이사학적 해결 입장에서도, 인정투쟁이라느니, 상호 인정이라느니, 그 주인과 노예의 전쟁법이라느니, 그런 얘기를 저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비형이사학적 해결의, 특수한
그런 뭐 특별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지 좀 의문이 가서 질문 드립니다. 이게 특별한 입장은 아니고, 그게 어떤 말이었냐면은, 이게 럼스템이 이 부분 논의를 시작하면서 그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 근대에 이르러가지고, 이게 규범이라는 게 계속 이제 끊임없는 수정과 재평가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근대에 이르러서, 근대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가 사회적 규범이라는 게 10계명처럼 신이 직접 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규범이라는 건 계속 변화하고 수정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럼 변화하고 수정되는 상대적인 규범이라는 게 어떻게 우리한테 여전히 권위와 객관성을 지닐 수 있는가라는 그런 문제를 고민하게 되었고 그런 문제 속에서 헤겔이 출현을 했다. 헤겔이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해소하려고 한다. 어떻게 규범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수정되면서도 우리한테 권위와 객관성을 지닐 수 있는지를 대답을 하려고 한다. 이게 헤겔의 주장이었고 비형이상학적 헤겔주의자들은 요거를 상호주관성이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헤겔 해석에서도 당연히 뭐 인정투쟁이라는 그런 요소들이 강조가 되죠. 상호주관성이 강조가 되지만 제가 얘기했던 건 전통적인 헤겔 해석에서는 그게 강조가 안 되고 비형이상학적 헤겔 해석에서 강조가 된다. 이 얘기라기보다는 근대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근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헤겔이 상호주관성이라는 걸 도입을 했다. 이 정도의 얘기예요. 네. 지금 논의는 칸트의 개념주의, 비개념주의, 지금 방금 보내신 건가요? 이게? 네. 칸트의 개념주의, 비개념주의 간의 논쟁 연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칸트가 개념직관을 구분하고 또 이론적으로 분리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그렇죠. 네. 헤겔은 개념직관의 분리를 부정했다는 논지, 절대적 관념은, 그렇죠. 이와 관련된 주된 쟁점인 것 같습니다. 상호 인정과 상호 주관성이 먼저냐? 칸트 저건 아까 보냈었습니다. 네. 제가 이걸 확인을 못했네. 상호 인정과 상호 주관이 먼저. 거칠게 말하면 비형이상학적 헤겔, 그와 무관한 객관적 실제 혹은 객관적 근본 구조가 먼저냐? 형이상학적 헤겔, 라는 선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형이상학적 헤겔. 상호 인정과 상호 주관이 먼저냐? 그와 무관한 객관적 실제, 객관 근본 구조가 먼저냐? 네, 그렇죠. 요게 이제 제가 다루고 싶은 주제 중에 하나가 지금 조승진 선생님이 보내신 주제가 바로 제가 다루고 싶은 헤겔주의와 칸트주의 사이의 대립에서도 나타나거든요. 하버마스 같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게 그래요. 하버마스랑 브랜덤이 서로 논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버마스가 저희가 읽는 논문이 브랜덤에 대한 비판 이후에 쓴 논문인데 그게 거기서 강조하는 게 그거죠. 우리가 여전히 어떤 토의 안에서 개념이 수정되고 변화하는 과정이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라도 실제가 전제되어야 된다. 객관적 실제라는 게 무시되면 안 된다. 개념 바깥에 있는 실제가 없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학습이라는 게 가능한지, 비판이라는 게 가능한지가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브랜덤 같은 이런 분석적 해결주의자들은 아니다. 그런 실제라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고 그런 실제가 거부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확실히 저희가 이제 그 브랜덤 세미나 했었잖아요. 그때보다 아까 전에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전에 얘기할 때 헤겔 관심 있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 그랬잖아요. 네네. 브랜덤이 타이틀일 때 4명 왔었는데 헤겔이 타이틀이니까 지금 10명 되나요? 지금 인원 이렇게 온 거 보면서 확실히 대철학자 타이틀이 이게 좀 많이 중요하다. 확실히 브랜덤보다는 헤겔이 장사가 된다. 이게 좀 많이 20명인데 지금 다 오신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20명 말이 돼. 진짜 이래서 어쩔 수 없이 헤겔을 저도 나중에 언젠가 헤겔을 관심 없더라도 헤겔을 좀 팔아야 되지 않겠나? 그럼 이래서 마케팅 중요하다고 해. 역시. 그래서 제가 지금 헤겔을 하기로 어떻게든 브랜덤을 얘기하고 싶은데 브랜덤을 얘기하려니까 아무도 안 와서 이런 건 아니고. 예, 어쨌든 사람 많고 질문도 이것저것 다양하게 나와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물론 진행하는 건 뭐 이제 여기 유석이 형이지만 저도 지난번 세미나도 다 오고 지금 이렇게 활발하니까 너무 즐거워가지고 다음 주에도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